어디서 거지 같은 게 학부모 모임에 건? 주제 파악 좀 해. 학부모 모임에서 뺨을 맞고 서럽게 울던 며느리.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허름한 차림의 시어머니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그날 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감히 누구 뼈를 쳐. 내 며느리 건드린 데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싹 다 구속시켜. 돈으로 사람을 짓밟던 강남 사모님이 단 하룻밤 만에 알거지가 되어 무릎 꿇게 된 사연. 알고 보니 며느리 뒤에 버티고 있던 시어머니가 자산 1,000억 원대 현금 부자 회장님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린 역대급 참교육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연말 분위기로 들뜬 호프 집안, 유독 한 테이블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기름진 안주 접시들이 즐비했지만 정하늘 씨의 앞접시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그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 맞은편 학부모 모임의 실세인 오지혜 씨가 긴 손톱으로 맥주잔을 딱딱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규칙적인 소리가 하늘 씨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죠. 지혜 씨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들고 있던 맥주잔을 테이블 중앙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잔이 흔들리며 누런 맥주 거품이 넘쳐 흘러 하늘 씨의 낡은 코트 소매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사과는커녕 냅킨 한 장 건네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어요. 하늘 씨, 여기서까지 궁상 떨지 마요. 불쌍한 척하면 소문 좋아질 줄 알아요? 주변에 있던 다른 엄마들이 입을 가리고 킥킥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늘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지혜 씨는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젓가락으로 하늘 씨의 빈 접시를 툭 쳤어요. 날카로운 파열음이 소란스러운 호프집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답니다. 수준 떨어지게 진짜. 없는 티 좀 그만 내라고요. 차가운 맥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하늘 씨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젖은 소매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지혜 씨의 눈에는 명백한 경멸이 서려 있었답니다. 하늘 씨는 젖은 소매를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지혜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답니다. 사과하세요.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순간 지혜 씨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그녀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말릴 새도 없었죠. 지혜 씨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하늘 씨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하늘 씨의 고개가 휙 돌아갔어요. 그 충격으로 하늘 씨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서빙하던 종업원과 부딪혔고 쟁반 위에 있던 유리잔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져 깨졌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고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혜 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바닥에 주저앉은 하늘 씨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주제 파악 좀 하라니까. 지혜 씨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리며
하늘 씨에게 다가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하늘 씨는 눈을 질끈 감으며 날아올 손찌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입구의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리며 무거운 철문이 열렸죠. 찬바람과 함께한 노년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윤정숙 씨였어요. 화려한 밍크 코트 대신 단정한 모직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가 걸어 들어오자 소란스럽던 입구 쪽이 묘하게 조용해졌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정확히 하늘 씨의 붉게 부어오른 뺨과 유리 파편이 널린 바닥, 그리고 지혜 씨의 아직 내려가지 않은 손을 번갈아 보더군요. 지혜 씨는 낯선 노인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어요. 뭐야, 이 할머니는? 재수없게 왜 남의 영업장에 들어와서 빤히 쳐다봐? 지혜 씨가 윤정숙 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찰나였죠. 윤정숙 씨는 피하지 않고 다가오는 지혜 씨의 손목을 단단히 낚아챘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하고 단호한 힘이었어요. 윤정숙 씨는 지혜 씨의 눈을 피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가게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답니다. 손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지 마세요. 그 손에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윤정숙 씨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세등등하던 지혜 씨조차 흠칫하며 잡힌 손을 빼내려 발버둥 쳤어요. 이것이 하늘 씨와 진짜 어른 윤정숙 회장의 첫 만남이었답니다. 지혜 씨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호프집을 나간 뒤에도 가게 안의 소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맥주 거품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갔을 상황이었지만 하늘 씨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천천히 몸을 굽혔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정숙 씨가 급히 허리를 숙이며 하늘 씨의 손목을 잡았어요. 이봐요, 새댁. 이걸 왜 직접 치워요? 손 다치게. 하지만 하늘 씨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하고서도 덤덤하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안 치우면 서빙하는 학생이 다치잖아요. 저야 뭐 손이 거칠어서 괜찮습니다. 그 순간 윤정숙 씨의 시선이 하늘 씨의 왼쪽 손등에 머물렀어요.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뚜렷한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거든요. 윤정숙 씨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하늘 씨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숨을 훅 들이켰죠.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딸아이의 손등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으니까요. 윤정숙 씨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하늘 씨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하늘 씨는 경황이 없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윤정숙 씨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험한 일을 당하고도 남을 먼저 걱정하는 저 미련할 만큼 착한 심성이 누군가를 사무치게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하늘 씨의 남편 강도윤 씨였어요. 그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지도 않고 아내에게 달려왔죠. 도윤 씨는 아내의 부어오른 뺨과 바닥의 유리 조각을 보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줄이 붉어져 나왔지만 그는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는 대신 깊은 숨을 내쉬며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윤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상처 부위와 난장판이 된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셔터 소리가 정적 속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죠. 그는 떨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하늘아, 고개 숙이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끝낼 거야. 윤정숙 씨는 그 모습을 한참이나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이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빚 하나 없이 알짜배기 회사를 40년 넘게 이끌어온 단단한 사업가였죠.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 하나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그녀였기에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 부부가 지금 겪고 있는 고초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과 자신이 이들에게 빚진 마음을 갚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윤정숙 씨는 호프집 사장에게 다가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덧붙였죠. 오늘 이 자리 술값이랑 기물 파손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저 부부한테는 돈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증인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내가 다 봤으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 씨의 뒷모습을 한 번 더 응시했어요. 뺨에 열기를 식히라며 얼음 주머니를 건네던 그 순간 코끝에 스치던 하늘 씨의 냄새가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그것은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한 윤정숙 씨의 기억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가리운 향기였답니다. 그날 밤 오지혜 씨의 방에는 날카로운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핸드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그리고 정교하게 움직였답니다. 화면 속에는 아까 호프집에서 찍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지혜 씨는 영상 편집 앱을 켜고 타임라인의 막대를 좌우로 밀며 아주 신중하게 구간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진실은 조각조각 잘려나갔어요. 지혜 씨가 하늘 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삭제 버튼 한 번의 휴지통으로 사라졌죠. 지혜 씨가 핸드백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도 감쪽같이 잘려나갔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충격으로 비틀거리던 하늘 씨가 중심을 잡으려다 종업원의 쟁반을 치는 장면, 가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쳐들고 있는 장면뿐이었어요. 지혜 씨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자막을 입력했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갑질하는 무개념 아줌마. 알바생한테 쟁반 던지고 뻔뻔하게 노려봄. 저장 버튼을 누르자 화면 중앙에서 로딩바가 빙글빙글 돌아갔어요. 100%가 채워지자마자 그녀는 지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맘카페와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 그리고 SNS 계정에 동시다발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답니다.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뜨자 지혜 씨는 그제야 핸드폰을 침대 위로 툭 던지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하늘 씨의 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남편 도윤 씨가 출근한 후 하늘 씨는 식탁을 닦고 있었죠. 그런데 식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직 마이너스 지직 마이너스 직 마이너스 진동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더니 급기야 핸드폰이 진동 반동으로 식탁 가장자리까지 밀려나 덜덜거렸어요. 하늘 씨가 행주를 내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을 때 부재중 전화는 이미 30통을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 알림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당신이지? 영상 봤어.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래?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당장 이사 가세요.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나오지 마세요. 하늘 씨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눌렀죠. 화면 속에 나온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그 내용은 자신이 겪은 일과 정반대였답니다. 영상 속의 자신은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적반하장으로 사람들을 노려보는 갑질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늘 씨는 숨을 헐떡이며 영상을 끄려 했지만 손에 땀이 차서 터치가 잘 먹히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 보호 필름에 금이 갔지만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는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을 읽어주는 음성 지원 기능이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그 시각 남편 도윤 씨의 회사 상황도 심상치 않았어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팀장인 도윤 씨의 사무실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익명의 투서가 인사팀에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 가족의 비윤리적 행태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내용이었죠. 도윤 씨는 모니터 화면에 뜬 아내의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책상 유리가 눌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주먹을 쥐었지만 영상의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1000단위씩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하늘 씨가 잠깐 장을 보러 집 앞 마트에 나갔을 때였죠.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데 앞서 있던 두 여자가 힐끔거리며 하늘 씨를 쳐다보더군요. 그녀들은 계산도 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내려놓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 물건 더러워서 못 쓰겠네. 저런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소름 끼쳐. 그녀들은 보란 듯이 하늘 씨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하늘 씨가 들고 있던 두부팩이 바닥에 떨어져 터지고 말았죠. 하얀 두부가 으깨져 바닥에 흩어졌지만 마트 주인조차 하늘 씨를 돕지 않고 외면했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며 대걸레를 가져와 하늘 씨의 발밑을 거칠게 닦아낼 뿐이었죠. 하늘 씨는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늘 씨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죠. 세상이 온통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인터폰 화면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금태 안경을 쓰고 잘 손질된 머리를 한 그는 카메라를 향해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명함을 카메라 렌즈에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태산 마이너스 대표 변호사 나태균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하늘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나태균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구두를 신은 채
현관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죠. 정하늘 씨 되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셨더군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만난 구세주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나태균 변호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만년필 뚜껑을 탁 하고 열며 하늘 씨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남편분 회사까지 투서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가면 두 분 다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그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일단 사과 영상을 올리세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도의적인 사과만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성난 사람들 화부터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진실을 밝히는 전략입니다.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저만 믿으세요. 하늘 씨와 급하게 퇴근에 달려온 도윤 씨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나태균의 제안은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으니까요. 도윤 씨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것뿐입니까? 저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한다는 게. 나태균 변호사는 쯧쯧 혀를 차며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살짝 풀었어요. 이보세요, 강 팀장님. 대중은 진실 따위 관심 없어요. 그들은 그냥 씹을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고개 숙이는 척해서 이슈를 덮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제 경력 20년입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결국 도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어요. 사각, 사각. 종이 위에 서명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태균 변호사의 입가에 아주 짧게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부부는 그 표정을 보지 못했어요. 나태균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기자회견 잡아놨으니 준비하시죠. 그가 현관을 나설 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나태균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오지혜 씨였죠. 네, 사모님. 처리했습니다. 네, 순진한 사람들이라 시키는 대로 서명하더군요. 네. 아유, 걱정 마십시오. 그 사과 영상이 올라가는 순간 그들은 영원히 죄를 인정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나태균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낮게 깔렸습니다. 그날 밤 하늘 씨는 식탁에 앉아 나태균 변호사가 써준 원고를 읽고 또 읽었어요. 저의 부덕의 소치로 깊이 반성하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반성한다는 글을 읽을 때마다 목구멍이 뜨겁게 막혀왔지만 그녀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뱃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창백한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죠. 하지만 이 선택이 자신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덫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하늘 씨의 사과 영상이 올라간 직후 여론은 진정되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듯 타올랐으니까요.
거봐, 인정하네. 찔리니까 사과하지. 가짜 눈물 연기 쩐다. 댓글창은 이제 비난을 넘어 저주로 도배되고 있었고, 도윤 씨의 회사에서는 대기발령 통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하늘 씨의 핸드폰은 밤새 윙윙거리며 흉기처럼 울어댔고,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윤정숙 회장이 준 명함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된 기자회견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늘 씨와 도윤 씨는 거실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도윤 씨의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하늘 씨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화면 속에는 수많은 마이크가 단상 위에 촘촘히 놓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하얀 성광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나태균 변호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썼어요. 하늘 씨 부부는 숨을 죽인 채 그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전문가다운 말솜씨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나태균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두 사람의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는 비수였어요.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윤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텔레비전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나태균 변호사는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더군요.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하늘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것은 어젯밤 하늘 씨가 나태균 변호사가 써준 사과문을 읽으며 리허설을 할 때 너무 억울해서 울먹이며 도윤 씨에게 했던 하소연이었어요. 내가 다 잘못한 걸로 할게. 여보 회사 잘리면 안 되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라고 말했던 그 문장이었죠. 하지만 나태균 변호사는 앞뒤 문맥을 교묘하게 잘라내고 마치 하늘 씨가 자신의 갑질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것처럼 편집해 놓았던 겁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왜곡된 목소리는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기자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노트북 자판을 두들겨 댔어요. 타닥타닥 타자치는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화면 너머로 들려왔지요. 나태균 변호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넘어간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정하늘 씨 부부는 갑질도 모자라 법조인인 저까지 기만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사건에서 사임합니다. 그 순간 도윤 씨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텔레비전에 집어던졌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줄이 갔지만 나태균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답니다. 이게 자식아, 내가 시켰잖아. 내가 사과하라고 했잖아. 도윤 씨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지만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낡은 아파트 벽 너머로 그 소리가 닿을 리 없었죠. 하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깨진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 씨의 시야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일그러지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그녀는 중심을 잡으려 식탁 모서리를 잡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있던 유리 물병이 그녀의 팔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졌고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늘 씨의 몸도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쓰러지려는 아내를 도윤 씨가 간신히 몸을 날려받아냈답니다. 하늘아, 정하늘, 정신 차려. 도윤 씨가 아내의 뺨을 두드렸지만 하늘 씨의 고개는 힘없이 뒤로 젖혀졌어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죠. 도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도윤 씨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비비며 오열했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이동 침대를 밀며 다급하게 처치실로 들어갔고 도윤 씨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죠. 1시간 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예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차트를 넘기더니 안경 너머로 도윤 씨를 심각하게 쳐다보며 말했답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도윤 씨의 눈이 커졌어요. 결혼 5년 만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찾아온 생명이라니 기쁨보다는 덜컥 겁이 먼저 났지요. 그런데 산모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임신 중독증 초기 증세가 보여요.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아이는 물론이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당장 입원 수속 밟으세요. 의사가 다시 처치실로 들어간 뒤 도윤 씨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핸드폰에서는 여전히 알림음이 울리고 있었죠. 나태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인터넷 여론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어요. 임신? 또 쇼하는 거 아냐? 뱃속 애가 불쌍하다.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다니. 악플은 뱃속의 아이까지 겨냥하고 있었답니다. 도윤 씨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싶었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사무실. 윤정숙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나태균 변호사의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죠. 의뢰인에게 속았다. 사임하겠다. 윤정숙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가늘어졌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며 기업을 일궈온 그녀의 눈에 나태균의 연기는 너무나 뻔한 수작이었거든요. 그녀는 나태균이 차고 나온 넥타이 핀이 오지혜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사 로고와 같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답니다. 이미 판이 짜인 고스톱이었던 거죠. 윤정숙 회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벨벳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녹이 쓴 둥근 배지 하나가 들어 있었답니다. 성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30년 전 공장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던 싸구려 철제 배지였어요. 하지만 윤정숙 회장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물건이었죠. 잃어버린 딸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바로 이 배지였으니까요. 아까 응급실로 실려가던 하늘 씨의 찢어진 코트 주머니 사이로 이 배지와 똑같은 것이 얼핏 보였던 겁니다. 윤정숙 회장은 자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어요. 그녀의 손이 배지를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등의 혈관이 파랗게 튀어나오고 손톱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어요. 김 실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태산 로펌 나태균 변호사, 뒷조사한 자료 지금 당장 내 차로 가져와. 윤정숙 회장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벽면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그녀는 쥐고 있던 배지를 가슴팍 주머니에 넣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답니다.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그것도 모자라 누명까지 씌워. 내 이놈들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며 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윤정숙 회장의 구두 굽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그리고 또렷하게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진군 나팔 소리와도 같았지요. 병실안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삑, 삑, 삑.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색 그래프가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죠. 도윤 씨는 침대맡에 앉아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퀭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답니다.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도윤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거렸어요. 마치 그 떨어지는 물방울이 남은 희망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때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윤정숙 회장이 들어섰어요. 그녀의 뒤에는 40년 지기 신복이자 회사의 감사인 백정만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죠. 윤정숙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바닥을 내딛는 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답니다. 또각, 또각. 그녀가 침대 가까이 다가오자 도윤 씨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윤정숙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는 잠든 하늘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하늘 씨의 머리맡 협탁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간호사가 정리해둔 하늘 씨의 소지품이 투명한 비닐팩에 담겨 있었죠. 찢어진 코트, 깨진 핸드폰, 그리고 낡고 녹슨 원형 배지 하나. 윤정숙 회장의 손이 그 배지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뻗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차가운 금속 배지에 닿는 순간 윤정숙 회장의 어깨가 크게 출렁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집어들고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30년 전 딸의 생일날 직접 바늘로 긁어서 새겨 넣은 작은 이니셜 Y, J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윤정숙 회장은 숨을 들이켜며
입을 막았습니다.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녀가 비틀거리자 백정만 실장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윤정숙 회장은 부축을 뿌리치고 하늘 씨의 손등에 난 반달 모양 흉터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렸답니다. 찾았다. 내 새끼. 윤정숙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나왔어요. 그녀는 잠든 하늘 씨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결연한 눈빛으로 백정만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백 실장, 준비한 거 지금 시작해. 백정만 실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 병실로 오라고 하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30분 뒤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나태균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들어왔죠. 그는 윤정숙 회장이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도윤 씨가 합의를 위해 부른 줄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강 팀장님, 마음은 정하셨습니까? 더 버텨봐야 위자료만 늘어납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있던 윤정숙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역광을 받아 얼굴이 잘 보이지 않던 노인이 윤정숙 회장님을 확인한 순간 나태균 변호사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죠. 윤 회장님? 회장님께서 여긴 어떻게? 윤정숙 회장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테이블 위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백정만 실장이 올려둔 태블릿 PC와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답니다. 백정만 실장이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일단 사과 영상을 올리세요.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이슈를 덮는 게 빠릅니다. 나태균 변호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편집된 버전이 아니었죠. 그가 하늘 씨 부부를 꼬드기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사과를 강요하는 전체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나태균 변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더듬거렸죠. 아니, 이건 오해십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전략을 짠 건데. 전략? 윤정숙 회장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또 다른 서류, 즉 은행거래 내역서를 나태균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나태균의 어깨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어요. 오지혜가 내놈 차명 계좌로 보낸 5천만 원. 이것도 전략인가? 나태균 변호사는 바닥에 떨어진 입금 내역서를 보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지혜 씨가 사건을 조작해주는 대가로 보낸 뒷돈의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윤정숙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려찍으며 호통쳤습니다. 잘 들어라, 나태균. 너는 지금부터 변호사가 아니라 내 증인이다. 나태균 변호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윤정숙 회장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내가 살 길은 딱 하나야. 지금 당장 기자들 불러서 사실대로 불어. 오지혜가 시켜서 영상을 조작했고 이 부부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만약 거절하면 나는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널 감방에 쳐넣을 거다. 변호사 자격 박탈은 덤이고
나태균 변호사는 머리를 굴렸어요. 오지에는 돈만 많은 졸부였지만 눈앞에 윤정숙 회장은 재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거물이었죠. 게다가 명백한 증거까지 잡힌 마당에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는 꼬리를 자르고 몸통이라도 살려야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병원 로비에는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나태균 변호사는 수척해진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된 원고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옆에는 백정만 실장이 감시자처럼 서 있었죠. 나태균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뗐습니다. 저는 오늘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정하늘 씨 부부의 갑질 영상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질문이 쏟아졌어요. 조작이라니요? 누가 시킨 겁니까? 나태균 변호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윤정숙 회장이 시킨 말이 아닌 자신의 진짜 공포를 담아 입을 열었어요. 살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내가 한 짓이 남의 생명을 끊을 뻔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산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오늘은 숨지 않겠습니다. 모든 지시는 오지의 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시각 병실의 텔레비전을 통해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하늘 씨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마취에서 덜 깬 몽롱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화면 속에서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는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답니다. 도윤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윤정숙 회장은 텔레비전을 끄고 하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하늘 씨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죠. 이제 다 끝났다. 푹 쉬어라. 하늘 씨는 건조한 입술을 달싹이며 윤정숙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도윤 씨의 부축을 받아 상체를 아주 조금 일으켰어요. 그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답니다. 회장님, 제가 바란 건 그 사람들의 파멸이나 복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남들처럼 조용히 살 권리,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정숙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맸는데 그 딸이 고작 바란 것이 조용히 살 권리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죠. 윤정숙 회장은 하늘 씨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래, 안다. 이제부턴 내가 지켜주마. 누구도 널, 내 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병실 밖 복도에서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찰들이 오지혜 씨의 집으로 출동하고 있다는 무전소리가 들려왔어요. 취직, 오지혜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 있다. 그 소리는 병실 안의 평온함과 대비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답니다. 하늘 씨는 윤정숙 회장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악몽은 끝났고 이제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오지혜 씨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하고 평온했어요. 대리석 바닥은 눈이 부시게 반짝였고 그녀는 최고급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샴페인 잔을 흔들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자신이 이 도시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널려 있었어요. 하늘씨를 짓밟고 얻은 승리감에 취해 백화점을 휩쓸고 온 참이었거든요. 그때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 화면이 뉴스 특보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유명 로펌 대표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갑질 논란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혜 씨는 샴페인을 마시려다 멈칫했어요. 화면에는 수척해진 나태균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갑질 조작의 배후 오지혜라는 자막이 붉은색 고딕체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지혜 씨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챙그랑 소리와 함께 비싼 샴페인이 아이보리색 카펫 위로 쏟아져 흉한 얼룩을 남겼지만 그녀는 그것을 쳐다볼 겨를조차 없었죠. 이게 뭐야? 미쳤어? 저 인간이 돌았나? 지혜 씨가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집어 TV를 향해 던졌어요. 리모컨은 화면을 막고 튕겨나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앵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오 씨의 자택으로 출동하여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그 순간 현관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직-, 직-. 평소에 정중한 호출음이 아니었죠. 누군가 밖에서 초인종을 연타하고 있었어요. 지혜 씨는 맨발로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가득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파란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서 있었어요. 문 열세요. 경찰입니다. 영장 발부받아서 왔습니다. 지혜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건조한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답니다. 그녀의 남편인 건설사 사장은 이미 회사에 들이닥친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하느라 아내의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윤정숙 회장이 백정만 실장을 통해 국세청 조사국에 건설사 비리 자료를 넘긴 직후였거든요. 쾅!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더니 도어락이 해제되는 전자음이 삐비빅하고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고 대리석 복도를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어요. 흙 묻은 구두 자국이 지혜 씨의 완벽한 집에 선명하게 찍혔죠. 지혜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악을 썼어요. 누구 맘대로 들어와. 내가 누군지 알아? 나가. 다 나가란 말이야. 그녀는 다가오는 형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손톱으로 형사의 팔을 핥히며 발악했죠. 하지만 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팔을 낚아채 등 뒤로 꺾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하시겠습니까? 오지혜 씨, 당신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여자가 먼저 기분 나쁘게 했단 말이야. 지혜 씨는 끌려가면서도 반성 대신 억울함을 토해냈어요. 그녀의 발버둥에 거실 장식장에 있던 도자기들이 와르르 쏟아져 깨졌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그녀의 발등을 긁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수사관들은 그녀의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PC를 압수수색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하늘 씨를 괴롭히기 위해 조작했던 원본 파일들과 맘카페 회원들을 선동했던 지령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그 시각 맘카페와 입주민 단톡방의 분위기도 180도 뒤집혔어요. 지혜 씨가 체포되는 장면이 실시간 뉴스로 송출되자 하늘 씨를 욕하던 게시글들이 빛의 속도로 삭제되기 시작했답니다.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방금 전까지 임산부가 맞느냐, 동네 망신이다라며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고소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며 태세를 전환했어요. 어머, 저는 처음부터 오지혜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늘 씨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오해했나 봐요. 비겁한 변명들이 댓글창을 채웠지만 윤정숙 회장은 그 화면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병실 복도 의자에 앉은 윤 회장의 손에는 백정만 실장이 건넨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화면을 넘기며 낮게 지시했습니다. 삭제한다고 없던 일이 되나? 백 실장, 악성 댓글 단 사람들 아이디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 선처는 없어. 손가락 놀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백 실장은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 대규모 고소장 접수를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주동자 한 명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동조하고 방관하며 돌을 던진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야말로 철의 응징이 시작된 것이죠. 경찰차에 태워지던 오지혜 씨는 아파트 입구에 몰려든 기자들을 보고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있어 얼굴을 가릴 수조차 없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헝클어진 머리, 한쪽만 쉬는 슬리퍼. 그것이 사모님이라 불리던 그녀의 비참한 최후였어요. 기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하시죠. 조작 인정하십니까? 지혜 씨는 기자를 노려보며 침을 퇴 뱉었어요. 끝까지 사과는 없었죠. 그 모습마저 고스란히 생중계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지듯 태워지고 문이 쾅 닫히는 순간 현장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각수가 터져 나왔어요. 잘 가라. 속이 다 시원하다. 라는 야유와 함께였죠. 병실 TV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도윤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꽉 막혀있던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죠. 저렇게 쉽게 무너질 거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하늘 씨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TV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뒤척였죠. 도윤 씨가 황급히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이려던 찰나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TV 끄세요. 윤정숙 회장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TV 전원 코드를 아예 뽑아버렸어요. 지혜 씨의 파멸도 세상의 시끄러운 반응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병상에 누운 딸과
뱃속의 손주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윤정숙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운 빛을 차단하고 병실 안을 아늑하게 만들었죠. 어두워진 방 안에는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와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 소리만이 평온하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상처가 즉시 아무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늘 씨의 몸은 그동안 겪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도윤 씨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하늘 씨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헉! 허! 그녀의 손이 침대 시트를 쥐어뜯듯 움켜쥐었어요. 모니터의 경고음이 B-, B-, B- 하고 다급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윤정숙 회장이 놀라 뛰어가 보니 하늘 씨의 하체에서 붉은 혈흔이 시트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독증 합병증으로 인한 하혈이었어요. 의사 불러. 당장. 윤정숙 회장의 다급한 외침이 병실을 찢어놓았어요. 오지에는 무너졌고 억울함은 풀렸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던 겁니다. 의료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오고 이동 침대가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로 밀려나가는 침대를 붙잡으며 도윤 씨가 오열했습니다. 하늘아,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수술실 앞에 수술 중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왔어요. 그 붉은 빛은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이며 복도에 서 있는 두 사람, 도윤 씨와 윤정숙 회장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기는 처벌받았지만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윤정숙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노려보았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번만은 도와주시오. 내 남은 수명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수술실 앞 복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어요.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탁, 탁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윤정숙 회장과 도윤 씨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답니다. 수술실 문 위의 수술 중 램프는 꺼질 줄을 몰랐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혈액형이 RH-5형 맞으시죠? 지금 출혈이 멈추질 않아서 수혈이 시급한데 병원 혈액 보유량이 바닥났습니다. 인근 혈액원에도 재고가 없다고 해요. 이대로면 간호사는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윤정숙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헬기라도 띄워서 구해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윤정숙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려 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도윤 씨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았답니다. 윤 회장이 놀란 눈으로 사위를 쳐다보았죠. 도윤 씨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은 빛을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 구했을 겁니다. 이건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에요. 도윤 씨는 윤 회장의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게 하고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접속한 곳은 다름 아닌 며칠 전까지 하늘 씨를 향해 저주를 퍼붓던 바로 그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였어요. 도윤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한 남편이자 예비 아빠로서의 간절한 부탁만이 담겨 있었죠. 제 아내와 아이가 죽어갑니다. RH-5형 혈액이 필요합니다. 염치 없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욕하셨던 분들도 미워하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 아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글을 올리고 10분이 지났을까요?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윤정숙 회장과 도윤 씨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을 때 두 사람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을 뚫고 병원 정문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리는 기사님, 독서실에서 나온 듯 슬리퍼를 신은 학생, 아이를 업고 나온 주부. 그들은 모두 팔을 걷어붙이며 응급실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RH-5형입니다. 헌혈하러 왔어요. 저도 O형이에요. 제 피 가져가세요. 한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뉴스 보고 너무 미안해서, 오해해서 미안해서 왔습니다. 꼭 좀 살려주세요. 병원 복도에는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 줄은 마치 붉은 실타래처럼 이어져 차가운 병원 바닥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고 있었어요. 윤정숙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자신의 평생 신념이 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선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피가 모여 수술실로 전달되었고 꼬박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수술실 램프가 꺼졌습니다. 의사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죠. 기적입니다. 산모와 아이 둘 다 무사합니다. 도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고 윤정숙 회장은 의사의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창밖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어요. 윤정숙 회장의 본가 넓은 주방에서는 아침부터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구수한 냄새와 함께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놀랍게도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사람은 가사 도우미가 아닌 윤정숙 회장 본인이었답니다. 그녀는 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참기름을 한 방울 더 떨어뜨렸어요. 평생 서류 결제만 하던 손이라 칼질은 서툴렀지만 그 표정만큼은 수천억짜리 계약을 앞둔 때보다 더 진지해 보였죠. 거실에서는 아기 옹알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부부. 하늘 씨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아이를 안고 어르고 있었고 도윤 씨는 그 옆에서 딸랑이를 흔들며 재롱을 부리고 있었답니다.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깊숙이 들어와 세 사람의 머리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밥 먹자. 윤 회장의 목소리에 도윤 씨가 밥상을 펴고
하늘 씨가 아이를 유모차에 눕히고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윤 회장이 직접 끓인 미역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 2마리가 올려져 있었죠.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진짜 엄마의 밥상이었답니다. 하늘 씨는 숟가락을 들기 전 밥상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코끝이 시큰해졌죠. 고아로 자라 늘 찬밥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녀에게 김이 나는 갓 지은 밥은 평생의 로망이자 아픔이었으니까요. 윤정숙 회장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조기 살을 발라 하늘 씨의 밥그릇 위에 툭 얹어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젖 먹이려면 잘 먹어야지. 간이 맞나 모르겠다. 하늘 씨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밥알이 혀끝에 닿자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외로움과 최근 겪었던 모진 시련들을 위로해주는 약이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 도장이었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하늘 씨가 처음으로 윤 회장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소리에 윤 회장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국물을 떠먹으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썼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내 새끼. 식사하는 내내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어요. 도윤 씨는 장모님이 밀어준 김치를 밥에 얹어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유모차에 누운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죠. 창밖에서는 벚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방충망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지옥 같던 폭풍우는 지나갔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밥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답니다. 윤정숙 회장이 하늘 씨의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거칠었던 하늘 씨의 손이 어머니의 손길 안에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조용히 따뜻하게 살자. 하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봄바람이 식탁 위에 온기와 섞여 집 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아주 부드럽고 상쾌했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들처럼 지금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있다면 댓글로 소원 성취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